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청년 공부기를 창비해서 낸 한국어 파란의 역사와 생명력이라는 이 책을 중심으로 두 청년을 모시고 할 생각이고, 이게 일종의 긴급 편성이 돼서 그동안에 찍어놓은 프로그램까지 제치고 한글날 바로 다음날 내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게 청년 공부길이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아직도 한글의 진가를 다 알지 못하는 것 같고, 한국어에 대해서도 또 너무 모르는 게 많고 해서 오늘 이 좌담이 꽤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비의 청소년 출판부에서 편집자로 일하는 구본슬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어 관련해서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평소에 좀 편집자로 생기는 그 말글살이를 하면서 느끼는 고민들 좀 나눠볼 수 있겠다 싶었고, 그리고 또 선생님께 많이 배우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여겨서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비 인문교양 출판부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하빛이라고 하고요. 제가 어느덧 횟수로 편집자로 일한 지 한 5년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편집자로 일하면서 막 우리말이나 한국어를 더 많이 다루고 읽고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더 많이 접할수록 오히려 뭔가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 뭔가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있다는 걸 아는 그런 경험들이나 당혹스러운 순간들이 많아서 내가 오늘 이 청년 공부길이 저한테 좀 큰 공부가 되고 좀 또 이제 도움이 될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배워간다는 마음으로. 보통 한 사람이 찾아오는 공부길은 그분이 내 책이나 나의 생각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을 준비해 와서 나한테 하는 건데, 청년 공부길은 청년 두 분이 서로 토론하는 게 주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경청을 하고 또 뭐 사회도 필요하면 사회를 보고, 그러다가 이따금씩 끼어들어서 논평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도 본슬 씨가 주제를 정해서 뭐 정식 발제는 아니지만은 말문을 열어주시면은. 저희 이번 청년 공부길의 주제인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교재가 된 책이 바로 창비에서 2020년에 출간한 한국어 그 파란의 역사와 생명력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2020년 개간 창작가 비평 여름호 대화를 위해서 모인 좌담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백낙청 선생님께서 사회를 맡으시고 한문학자 이명택 성균관대 명예교수, 그리고 국어학자인 정승철 서울대 국문과 교수, 최경봉 원광대 국문과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좌담을 한 권의 책으로 묶으면은 좀 폭넓은, 한국어에 대한 폭넓은 좌담이 이루어진 만큼 저희 한국어 생활에 좀 기여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여겨서 창비에서 단행본으로도 묶게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하비 씨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사실 편집자로서 한국어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어문규범에 좀 엄격하게 굴려는 면이 있고 직업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혹은 어문규범을 좀 어길지라도 좀 더 괜찮은 한국어 표현이 없을지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는 또 젊은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신조어 생성이나 유지에도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국어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이제 출연 제안을 듣고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토론을 이어가야 할지 좀 혼동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한국어 파란의 역사와 생명력 책을 받아보니까 뒷표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 말글살이의 근현대사를 돌아보며 한국어의 생동하는 앞날을 내다본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저는 이 문구가 정말 이 책을 잘 설명하고 있는
최상의 문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근현대사를 돌아본다, 우리 앞날을 바라본다, 이렇게 초점이 두 가지입니다. 시대 구분을 통해서 한국어의 흐름을 살펴보는 좌담으로 시작해서 근대에 대한 논의, 그리고 한국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폭넓은 주제가 한 권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글살이를 좀 갈고 닦고 싶으시거나 혹은 저처럼 좀 모호한 고민을 오갔던 사람들이 읽으면 맞춤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고민을 많이 하는데도 서로 이렇게 터놓고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할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기회가 없죠. 별로 네. 없잖아요. 맨날 점심시간에 만나서 너무 바쁘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마감했어? 네네네, 내일 마감인가요?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책 읽으시면서 어떤 감상 느끼셨는지. 맞아요. 저도 권수 씨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에 많이 공감을 하고, 사실 저희가 이제 편집자니까 국어사전이나 아니면 어문규범 이런 거 찾아보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매일 찾아보잖아요. 표준국어 대사전도 봤다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도 들어갔다가 요즘엔 막 카톡 채널로 막 우리말 365라고 국립국어원에서 막 그런 운영하는 그런 상담 채널도 있어가지고 막 거기에 이렇게 써도 되나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뭐 표준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문규범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많이 찾아보는데, 정작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이 규범들, 그리고 이 우리말 표준어들이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동안 어떤 파란만장한 역사적 순간들이 있었는지는 사실 생각해 볼 좀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우리말에 관해서 한번 좀 고찰해보고 싶은데 어떤 책으로 시작할지 모르겠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희 이번 책으로 시작하면은 참 맞춤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맞아요. 좋아요. 맞습니다. 또 책 제목도 한국어, 그 파란의 역사와 생명력이라고 한국어라는 이제 명칭이 딱 들어가는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뭐 우리말 그리고 한글, 한국어 이 각각의 용어를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먼저 이제 우리말이라는 것은 일단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하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듣고 있는 이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리는 이 말을 우리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이라는 것은 이제 세종대왕님이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서 1446년, 몇 년 전이죠? 578년 전에 만들어진 요 글자를 칭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제 한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그럼 뭐 대한민국 이전에 쓰던 말은 한국어가 아닌가? 아니면 뭐 북한이 지금 북한에서 쓰고 있는 말은 한국어가 아닌가? 이런 뭐 세세한 논의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저희는 오늘은 그냥 이제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살던 한국의 사람들이 쓰던 이 말을 한국어라고 하기로 하고, 네, 논의를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한국어라는 말에 대해서 혼란이 생긴 거는 분단 이후에 새로운 현상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주로 좋은 사람이란 말 썼지만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될 당시에는 조선 왕조가 아니라 대한제국이었기 때문에 대한 사람, 한국 사람, 조선 사람 다 그냥 뭐를 써도 우리 흔히 말하는 한국 사람, 조선 사람으로 됐는데, 이게 이제 남북으로 딱 갈라지고 나니까 북쪽에서는 조선어라 그러고 남쪽에서는 한국어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중에 뭐 하나를 고르면은 굳이 한쪽 편을 드는 것처럼 보여줘서 이제 조금 혼란이 생기긴 했는데, 오늘은 그냥 한국어가 옛날부터 우리 결의가 써온 그 말로 하는 거죠. 사실은 한글하고 한국어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글은 문자고 한국어는 말인데, 그거는 좀 분명히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 혼동이 생긴 것도 분단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가령 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국어 학교 또는 조선어 학교라고 그러면은 어느 한쪽에 줄 서는 것처럼 되니까 한글 학교라고 그래요. 대개 외국 나가 보면은. 근데 글쎄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말도 가르치거든.
뭐 그런 혼란이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한글과 한국 말의 글과 말의 구분을 일단 분명히 하고 한국어란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쓰는 걸로 하십시다. 네, 저는 일단 첫 논의로 공동 영역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백 선생님께서 이하림 차장님과 공부길 121편에서 이제 공동 영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짧게 논의를 해주셨는데 이 책을 관통하는 중요한 지점으로 나오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이 책의 4장과 후기에 걸쳐서 언어를 커먼즈 혹은 공동 영역으로 볼 것을 백 선생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어에 좀 굴곡이 많은 근현대사가 이런 공동 영역을 지키려는 노력이었기도 하고 그런데 2024년에는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은 저는 생활에 와닿는 부분부터 좀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어하고 우리 토착어나 한자를 합치는 것도 어색했어요. 요즘은 완전히 그런 게 없어져서 아무렇게나 가져다 붙이고 제멋대로 줄여서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줄임말이나 신조어 중에서 언중의 선택을 받아서 살아남는 것들이 있겠지요. 너무 갑작스럽고 과도하게 신조어가 범람해서 커먼즈가 파괴되면 곤란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커먼즈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면 좋은 거죠. 이렇게 백 선생님께서 좌담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요새는 신조어랄지 아니면 유행어랄지 이런 것들의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외국어와 한국어가 뒤섞이는 현상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영어 슬랭을 가져다가 한국어 조사나 어미랑 붙여서 우리의 유행어로 막 쓴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인터넷을 검색해서 10대들이 많이 쓰는 언어를 보다가 아니 이게 도대체 한글로 쓰여 있는데 무슨 소리지? 하고 당황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황은 짧은 순간이고 저도 어느새 물들어서 그걸 같이 쓰고 있다든지 이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하는데 문득문득 이렇게 한국어를 사용해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정승철 선생님께서 좌담에서 특정 젊은이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기성세대가 오염으로 오해하는 가운데 언어의 변화가 계속 진행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꼬집어 주시기도 했는데 비 씨는 요새 이런 세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신조어 문화를 재밌게 즐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그 신조어에는 보면 그 신조어가 만들어질 때 그리고 사용될 때의 사회문화적인 풍토가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최근에 예를 들어보자면은 SBN이란 말 있잖아요. 온라인상에서 선배님을 영어로 바꾸고 줄여서 SBN이라고 하는 건데 백 선생님도 저희 SBN, 편집자 SBN이신 거고 이런 SBN이라는 말이 탄생하게 된 그런 배경이 지금도 이제 우리 생활 속에 남아있는 선후배 문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이제 그런 선후배 사이의 어떤 과한 위계 질서를 약간 선배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양가적인 인식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SBN이란 말을 사용하는 MZ 세대들이 이 선후배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를 엿볼 수 있는 신조어였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런 식으로 신조어를 말하는 사람은 이 신조어를 듣는 사람이 이 신조어 뒤에 사회적인 맥락이나 언어적 환경을 알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신조어를 말하고 또 듣는 사람도 그 신조어를 듣는 동시에 그 뒤에 맥락이 이런 맥락이 있구나 라고 좀 즉각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신조어 문화가 또 일면에서는 그런 공동 영역으로서의 언어를 방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요즘 조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현상은 언어 표기를 아예 영어로 대체하는 그런 풍토인데요. 예를 들자면 막 최근에 뭐 아이돌들이라든지 젊은 가수들이 내는 타이틀곡 같은 것들을 보면은 아예 완전히 영어로 가사가 되어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되어 있는 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뭐 카페나 레스토랑 메뉴판 이런 것도 메뉴 주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런 경우도 볼 수 있고, 또 길 지나가다 보면 아파트 이름 같은 것들도 옛날에 뭐 주공 아파트 이런 거였으면 지금은 뭐 근처에 숲이 있으면은 뭐뭐 포레, 공원이 있으면 뭐뭐 파크, 호수가 있으면 뭐뭐 레이크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영어를 갖다 붙여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단지 영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이 현상이 뭔가 자본을 향한 욕망과 좀 결합된 면이 있기 때문에 문제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마디로 뭐 그런 대중음악이든 아니면 뭐 그런 메뉴판이든 아파트 이름이든 영어를 쓰는 게 돈이 된다. 영어를 써야 내가 더 이득을 취할 수가 있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고, 또 반대편에는 한글로는 돈이 안 돼. 이런 이분법적인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좀 이런 현상을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고요. 이 책에서 이제 백낙청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204쪽에 보면 영어건 한국어건 언어 자체가 공동 영역으로서의 생명력을 잃고 자본의 활동 무대이자 자원으로 변할 위기인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씀처럼 단지 어떤 소통하고 사유하는 방식으로서 영어를 아니면 다른 언어를 차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본이 새로이 잠식해 나가는 식민 영역으로서 언어 생활이 좀 침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나아가다 보면은 언어 공동체 내에서도 뭐 좀 잘 사는 사람이 쓰는 말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은 말 이렇게 계급화가 대두된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좀 걱정되는 점이 있더라고요. 말씀해주신 것 중에 사실 아파트 이름이 제일 공감됩니다. 요새는 아파트 이름이 너무 길고 다 영어고 어렵고 해서 외우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공동체 내 계급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저담집에서 최경봉 선생님께서 현대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4가지를 짚어주셨잖아요. 그게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 그리고 남북통일인데 이 중에서 좀 다원화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150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대적 관점으로는 하나의 중심 언어를 세우고 이에 맞춰 획일적인 언어 생활을 하는 게 발전이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특정 집단에서만 쓰는 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뭔가 개인과 개인 사이를 끈끈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집단 내의 결속을 좀 강화해준다든지의 차원도 있겠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 배제나 혹은 부적응의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자본의 복잡한 문제들도 얽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봉 선생이 말씀하셨다는 현재 국어가 직면한 4가지 문제, 그걸 지금 이제 문제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최 선생님은 그걸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보다 안고 있는 우리의 과제랄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원화라는 게 다원화가 돼서 문제다 하고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정보화 뭐 그런 것도 다 남북통일.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인데, 다원화에 대해서는 내 심적으로 그분은 다원화하는 게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원화가 심해져 가지고 몇 사람 자기들끼리만 알아듣는 신조어가 생기고, 아까 구원슬 씨가 요즘 10대 애들 얘기하는 거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어떻겠어요. 요즘 30대시잖아요. 어떤 단어들은 그게 인터넷 용어로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말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건 일종의 글의 한 형태로, 그러니까 어떤 건 뭐 발음도 잘 안 되고 자기들도 그거를 말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할 때 짧게 줄여가지고 지들끼리 쓰는 거고, 선배님 그 SBN 그런 것도 실제로 아무아무개 선배 할 때 아무아무개 SBN 뭐 그렇게 안 부르죠. 네, 말씀. 그러니까 그거는 어문 중에서 문해, 글살이에 해당하는 신조어지, 말살이하고는 쓰는 사람도 별로 의도하지 않은 그 신조어인 경우가 많고, 글에 한정된 거라도 어떻게 왜 SNB라는 말을 쓰게 됐냐, 여기 대해서 우리 하빈 씨가 자기 나름의 분석을 했는데, 이거는 좀 여러 사람이 좀 토론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게 많으니까. 아파트 이름 정말 전부 영어식으로 짓고, 포레는 영어도 아니잖아요. 불어잖아요. 포레는.
영어로 하면 포레스트인데 그런 거는 물론 이게 돈이 되니까 짓는 거지만은 그거 이제 자본의 논리라 그러면은 뭐 자본의 논리라는 게 너무나 거대한 거고 온갖 것에 직관적으로 묻히는 거고 이걸 영어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스놉 어필이라고 그래. 스놉 어필. 속물심정에 호소하는 매력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스놉 어필의 차원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자본의 논리라 그러면 이건 굉장히 거창한 문제가 되고 하베 씨가 인용했죠. 영어건 한국어건 언어 자체가 공동 영역으로서 생명력을 잃고 자본의 활동 무대에서 자원으로 변할 위기인 것이다 하는데 이거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하자면 기니까 더 안 하겠는데 외국어 사용에 대해서요. 나중에도 이제 우리 그 얘기 좀 더 하겠지만은 나는 스웨덴이라는 나라에 언젠가 갔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스웨덴 사람들이 영어를 참 잘하잖아요. 그래서 길에서 뭐 영어로 물어보면 영어로 아주 다 척척 대답을 하는데 도로 표지판은 영어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스웨덴 말이야. 우리는 또 그렇게만 할 수는 없죠. 전부 한글로 해놓으면은 우선 관광객들이 뭐가 뭔지 모르고 스웨덴 말은 같은 로마자를 쓰고 하니까 적어도 서양 사람들끼리 영어 하는 사람이면은 대충 이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나겠구나 하고서 짐작은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는 대신에 일본어, 중국어 이름을 같이 넣어주잖아요. 나는 이건 나쁜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한국어 표지판을 다 없애고 영어로만 넣는다 그러면은 그건 좀 곤란한 일인데 다행히 도로 표지판은 그 지경으로 안 갔지만은 정말 메뉴판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좀 반성하고 스웨덴 사람들의 그 선례도 좀 우리가 그대로 따를 수는 없지만은 참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